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죽지에 면한 북극권에서 32km 위쪽에 자리 잡은 알래스카주 코체부. 지금 나는 인구 3,000명인 이 마을에 바람 부는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 내 앞에는 비행기 2대가 서 있다. 한 대는 곧 알래스카 북극 깊숙한 곳에 나를 떨어뜨릴 예정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지고 가장 가혹한 곳이라고들 하는 곳. 불안하다. 코앞에 닥친 북극 원정을 이제 피해갈 수 없다. 나는 결코 비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나를 실어갈 비행기가 이렇게 생겨먹은 경우에는 말이다. 단발 엔진에 앞에 둘, 뒤에 넷이 앉을 수 있는 고리적 철물. 한마디로 빈 통조림 깡통에 날개를 붙여놨다고 보면 된다. 도니 빈센트가 나의 불안을 알아챈 모양이다. 그는 이번 원정을 이끄는 오지 사냥꾼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다. 곁으로 다가온 그가 내게 상체를 기대면서 목소리를 내리깐다. 이곳 파일럿들은 위스키를 병째로 마시는 진정한 카우보이 산사나이들이죠. 걸핏하면 술집에서 싸움판이 벌어진답니다. 도니의 목소리가 매서운 바람을 뚫고 다가든다. 하지만 알다시피 제가 완벽한 최고의 파일럿을 모셨습니다. 브라이언은 탑건이에요. 나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도니가 다음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추락해서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할 확률은. 나는 아까부터 느꼈던 불안이 존재적 공포로 증폭되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잘랐다. 오케이, 접수. 상업적인 비행은 믿기 어려울 만큼 안전하다. 통계상으로 보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확률보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이 확률은 알래스카의 고물 비행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비행의 약 100건 정도가 매년 지옥불로 끝이 난다. 연이은 사고를 보다 못한 미국 연방항공청은 최근 알래스카 고물 비행기 파일럿들에게 전례 없는 경고를 날렸다. 특히 올해가 최악이었다. 혹독한 날씨와 짙은 안개, 마른 번개의 연기가 시야를 가리기 일쑤였다. 도니의 말에 따르면 마이크라고 하는 브라이언의 동료도 최근에 기상 오판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마이크는 운 좋게 비행기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 비행기는 전면 수리해야 했다. 브라이언이 우리를 북극 오지에 떨어뜨려 놓은 뒤에는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난폭한 북극곰, 700kg에 육박하는 무스, 굶주린 늑대무리, 사나운 눈빛의 울버린, 피맛에 길든 오소리, 포효하며 흐르는 빙하, 사방천지가 백색이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화이트아웃, 매서운 눈보라, 영하의 추위, 허리케인급 폭풍,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야생 토끼병이니 한타바이러스니 하는 치명적 질병들, 모기떼, 생쥐떼, 들쥐떼, 도주, 구토, 피. 미국 서부에서 죽는 방법이 100만 가지라면 알래스카 오지에서 죽는 방법은 200만 가지쯤 된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 수단은 33일 뒤에 브라이언이 픽업하러 올 때까지 이 거친 땅 수백 킬로미터를 두 발로 걸어서 헤매야 한다. 그렇게 걷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신비로운 술록무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북극의 동토를 조용히 배회하는 180kg짜리 유령들. 거친 뿔을 매달고 투명한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4발 짐승들 말이다. 앞으로 5주간은 옴짝달싹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퍼시픽 크레스트 하이킹이나 에팔레치아 트레일 하이킹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곳 알래스카 오지 깊은 곳에서는 아무리 춥고 배고프다 해도 길에서 몇 킬로미터쯤 걸어 나와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뜨거운 커피 한 잔과 핫브레이크로 배를 채우는 일 따위는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길조차 거의 없다. 가장 가까운 도로, 마을, 휴대폰 수신 지점, 병원은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다. 죽음조차 탈출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 오지 시신 후송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모든 상황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것이 요점이다. 요즘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는 나날이 편안해지는 거처와 냉난방이 조절되는 멸균의 장소에서 도전이라고는 일절 없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과식하며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시인 메리 올리버가 말한 야성적이고 소중한 삶의 경험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 쏟아진 증거들은 옛날 옛적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불편함을 경험하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육체적으로 튼튼해지고 정신적으로 강인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학자들은 불편함이 우리를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비만, 심장병, 암, 당뇨병, 우울증, 불안은 물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포함된다. 생각해보자.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해서 이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쉬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말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여정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리 삶에 포함시키라고 권하는 처방의 극단적인 끝에 있다. 야생으로의 회귀이며 부분적으로는 사고방식의 재구성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측량할 수조차 없이 전방위적이다. 브라이언, 도니, 그리고 촬영감독이자 도니의 오랜 단짝인 윌리엄 올트먼,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코체부 지역 공항에서 램 항공의 운영본부 코넥스 화물 컨테이너 바깥에 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온 성난 바람이 황야를 지나 흐릿한 잿빛 산줄기 쪽으로 찝찝한 안개를 실어나르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정신없이 장비를 챙기고 있는 내 사내의 얼굴을 후려친다. 안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씻고 출발합시다. 브라이언이 바람 속에서 소리쳤다.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소속 생물학자인 도니는 1년 중 6개월을 알래스카 오지에서 보낸다. 그때마다 그의 집은 거대한 노랑 사탕이라고 부르는 노란색의 노스페이스 텐트가 된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외진 곳들을 돌아다니며 연구하고 사냥하고 촬영한다. 이건 절대로 농담이 아닌데 유콘 삼각주의 툴룩삭 강에 서식하는 연어들을 연구하던 어느 해 여름에는 늑대 무리 속에 뒤섞여 살았다고 한다. 도니와 거의 모든 사냥을 함께한 윌리엄은 지금이 마치 1899년인 것처럼 파티를 즐기는 별종이다. 20대에 막 접어든 그는 지난 10년의 대부분을
인터넷도 없고 수도도 없는 메인주 산속의 사방 2.5m 작은 오두막에서 지냈다. 이 젊은이의 식량은 거의 전부 손수 사냥하고 기르고 키운 것들이다. 이런 사내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나의 걱정을 덜어준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만이다. 자연은 예측할 수 없고 용서도 없다. 경험도 아무 소용없다. 전에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연은 언제든 우리를 더 가혹한 시련 속으로 던져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고약한 동물, 더 높은 절벽, 더 낮은 기온, 더 넓은 개울, 그리고 더 많은 눈, 비, 바람, 진눈깨비. 도니와 윌리엄이 함께 겪었던 몇 가지 끔찍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한 번은 픽업하러 와야 할 비행기가 극심한 눈보라로 사흘이나 늦게 도착해서 식량도 떨어지고 꼼짝없이 얼어 죽을 뻔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무섭게 달려드는 기관차 크기의 회색 곰을 총으로 쓰러뜨린 적도 있었다. 총이 없었다면 자신들의 내장기관이 재배열될 수도 있었다며 운 좋게도 총알이 곰의 두개골을 맞힌 덕에 놈을 눈밭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백팩을 집어들었다. 옷 몇 벌, 음식, 비상구급함 등등 앞으로 한 달간 생존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36kg짜리 배낭이다. 끙끙대며 배낭을 브라이언의 비행기에 실으려고 하는데 브라이언이 제지한다. 저 기자님하고 윌리엄은 저걸 타세요. 브라이언이 녹색과 금색으로 새로 도색한 4인승 세스나를 가리킨다. 군말 없이 윌리엄과 나는 그가 가리킨 비행기에 다시 낑낑거리며 짐을 실었다. 출입문에 한 발을 걸치고 올라가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다. 자리에 앉으니 무릎이 목구멍에 닿으려 했다. 윌리엄과 내가 기다리는 사이 도니와 브라이언을 실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선회한 뒤 안개 속으로 이륙했다. 마침내 우리의 파일럿이 왔다. 앞머리는 길고 옆머리는 짧은 헤어스타일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이다. 항공 선글라스를 끼고 멋지게 뛰어 올라와 조종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악수를 하자며 장갑 낀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모실 조종사 마이크입니다. 윌리엄이 썩은 미소와 함께 나를 돌아본다. 가만, 이 마이크가 자기 비행기를 박살냈다는 그 마이크인가? 프로펠러가 툴툴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엔진의 굉음이 내 안의 비명을 집어삼켰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수호서재에서 출간한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편안함이 습격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충돌하는 느낌이 들죠. 원제는 The Comfort Crisis. 발음 괜찮았나요? 편안함의 위기, 편안함으로 인한 위기.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인식 혹은 세계관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문명의 정점에서 이 문명이 주는 편리를 지나치게 누리며 살고 있죠. 자동차, 컴퓨터, 냉난방기,
스마트폰, 초가공식품 등등. 이렇게 우리 일상이 편안해진 역사는 100년이 채 안 되는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호모사피엔스, 우리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위를 걸어다닌 시간에 고작 0.03%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등등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는 모든 호모들을 뭉뚱그려서 250만 년의 역사로 계산하면 0.004%가 되고요. 지난 250만 년 동안 이 지구와 자연의 일부로서 지속적인 위험과 불편함에 노출된 채 살아온 인류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DNA에 새겨진 역사와 본성으로부터 멀어진 채 이 현재의 이 편안한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인식과 질문이 이 책에서 주를 이루는 세계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책의 구성인데요. 이 책은 네바다 주립대학의 교수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 마이클 이스터가 알래스카 북극 오지에서 33일간 생존해가며 술록을 사냥하는 탐험기가 한 편을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한 편은 탐험과 사냥의 과정에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경험과 연결되는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과 성찰을 다룬 인문학 서적으로서의 내용이 또 풍부하고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신경과학자, 운동생리학자, 불교 수행자들과 나눈 대화와 인터뷰들을 접하면서 북극에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이 결이 다른 두 장르의 글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탐험기의 문학성과 여운은 더 깊어지고 인문학적인 통찰도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뇌과학자인 정재승 박사의 서평이 기억에 남는데요. 소개드리면, 명상이 우리에게 내면의 야생을 조용히 바라보게 한다면 이스터는 외부 세계에서 그 야생을 마주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경험을 제안한다. 이 책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4부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의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술을 끊은 지 18개월이나 된 상태였고 더는 감정적 휘둘림 같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듣다가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진행자는 우주달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모든 시간을 압축해 1년짜리 달력을 만들었다. 이런 식이다. 1월 1일 0시 0분 0초 빅뱅 발생, 3월 16일 은하계 형성, 9월 2일 태양계 탄생, 9월 6일 지구 탄생, 지금으로부터 약 44억 년 전, 11월 9일 첫 번째 복잡한 세포 등장,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공룡 출현, 12월 30일 공룡 멸종. 이어서 팟캐스트 진행자는 지금까지 기록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달력에 등장하는 것은 12월 31일 23시 59분 33초경이라고 말했다. 인류 문명 전체 1만 2천 년의 역사, 480세대를 지나온 사람들,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주 달력에서 단 27초에 불과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광대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존재가 한없이 왜소하게 느껴졌다. 나는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완전히 잊힐 것이었다. 이 진실 앞에서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발버둥도, 그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건강과 풍요가 보장된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 행운을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그저 울며 자책하고 있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0.5톤짜리 8기통 엔진 픽업 트럭에 앉아 빌어먹을 바깥 세상에서 연신 흘러드는 목소리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고함치고 있었다. 한 과학자가 계산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한 인간이 살아있을 확률은 10분의 1에 268만 5천 승이다. 이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 확률은 1조 개의 면을 지닌 주사위를 200만 명이 동시에 던져서 전부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과 같다. 동시에 5,503억 5,327만 9,007이 나오는 식으로 말이다. 그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라는 뜻이다. 이 수치는 현대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0-40%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1900년대 전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1세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안락함과 편리함이 인간들의 삶을 늘려주긴 했지만 죽음은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서구인들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한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조차 절반 이상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는다. 생각하려고 하지 마. 바쁘게 지내면서 그냥 잊어버려. 망자의 시신은 곧바로 수위에 감싸여 장의사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화장을 거쳐 반들거리는 항아리에 담기거나 최대한 깔끔하고 젊어 보이게끔 단장하고 지인들과 마지막 1시간의 대면을 마친 뒤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묘지 속으로 들어간다. 죽음의 역사를 연구해온 에머리 대학교의 게리 레더맨 박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원래부터 죽음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죽음과 훨씬 더 친밀했고 죽음은 가족과 공동체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측면이 훨씬 강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에서 손수 죽음을 처리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시신이 집안에 그대로 있었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건 에이브러함 링컨의 사망과 장례식이었습니다. 링컨은 그때까지 방부 처리된 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 과정을 신문들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신 방부 처리가 주류가 되었고 장례 산업은 성장과 확장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죽음과 거리를 두면서 죽음을 직접 목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이런 현상은 현대적인 병원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이 죽음의 과정을 넘겨받고 병원이 시신을 인계받기 시작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으로 가고, 다음에는 장례식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소위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죽음에 대한 친밀함을 앗아갔습니다. 레더맨은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과 함께 과학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으로 믿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오로지 죽음을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해 더 많은 통증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과잉 의료 행위를 자초하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 외과 교수 아툴 가원디 박사는 미국 노인의료보험 지출의 25%가 전체 환자의 5%밖에 되지 않는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1년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중 대부분의 돈은 생명을 살리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 겪게 만들 뿐인 연명치료에 낭비되고 있다. 사람들은 죽음을 며칠 늦추기 위해 이상한 보조제를 먹고 불가능한 것을 믿으면서 기이한 절차를 밟는다. 나는 생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 연구소에서 위험한 약품들을 불법으로 들여오고 수천 달러를 들여 젊은 사람의 피를 자신의 몸에 주입하고 젊음을 보장해 주려는 알약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으며 과학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러곤 결국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임종을 앞둔 미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단조로운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끊고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다. 만일 내가 죽음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와 인정하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의 하찮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이 될 것이다. 최근 켄터키 대학교의 연구진이 하이데거의 말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치과 방문을 생각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실험 결과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죽음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막상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숙고하면 행복한 생각들을 찾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하루에 한 번에서 3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국가 교육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탄 사람들의 집단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 부탄에서 죽음은 일상의 일부다. 망자의 시신을 태운 재는 점토와 섞여 차차라고 부르는 작은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가, 장틀, 광장, 공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치한다. 부탄의 예술 중에는 죽음을 소재로 삼은 것이 많다. 시신의 살점을 뜯어먹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죽음을 재현하는 춤을 추기도 한다. 21일에 걸친 장례 기간 동안 시신은 그가 생전에 살던 집에서 삶을 이어가다 수많은 벗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나무 장작 위에서 천천히 불살라진다. 죽음과 관련한 이 모든 절차는 절대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순위에서 134위에 오른 나라지만 일본 연구진이 실시한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20개국 안에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탄인들의 병적인 흥미가 어떻게 그들의 행복감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 역시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나는 48시간 동안 4번의 비행을 거쳐 14개의 시간대를 넘고 15,232km를 가로질러 이동한 끝에 부탄의 파로 국제공항에 내렸다. 해발 2235m 높이의 희박한 공기가 허파를 파고들었다. 눈 덮인 히말라야의 아랫자락을 감싸고 돌아간 산 언덕들을 향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자는 부탄의 일종의 행복부 장관과 그리고 국립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수석 라마, 그리고 부탄의 최고 불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부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이 그들의 행복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불교 사상가인 켐포 푼초 타씨와의 대화의 일부분과 그와 관련된 주인공의 성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500m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절벽이 바로 죽음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절벽에서 떨어질 운명입니다. 붓다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겁니다. 켐포는 바닥에 놓인 작은 매트리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저 침대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저 앞에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더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길이 끝나기 전에 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신적 경로가 바뀌고 저절로 더 자비로워지고 마음을 더 잘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죽음을 잊고 그냥 케이크를 먹으며 기분 전환을 하려 합니다. 반면 부탄 사람들은 절벽을 알고 싶어 하고 기꺼이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케이크 먹을 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다리가 저려 몸이 점점 구부러지고 있었지만 켐포는 여전히 완벽한 가부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런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으려면 미탁파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탁파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미탁파. 나는 미탁파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되어버렸다. 나는 다시 도르지의 차에 올라타야 했다. 차는 바위가 가득한 험한 길을 다시 내려가며 우리를 고무공처럼 이리저리 튕겨냈다. 도르지에게 물었다. 도르지, 미탁파가 뭔가요? 도르지가 돌아보며
못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미탁파. 내가 재차 말했다. 아, 미탁파. 도르지가 무지한 미국인의 발음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이 부탄 사람답게 제대로 발음했다. 탁파는 영원이고 미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탁파는 영원하지 않다, 즉 무상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설명해달라고 묻기 시작했지만 부탄의 교통난이 나를 방해했다. 소 7마리가 하나뿐인 차로를 차지한 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다. 도르지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늦춰 서행하기 시작했다. 무게가 반 톤쯤 되는 짐승들이 길 양편으로 느릿느릿 움직였고 절걱거리는 방울 소리를 내며 차 옆을 스쳐갔다. 도르지는 나를 호텔에 내려주었다. 원래는 저녁을 먹기 전에 일을 몰아서 처리할 생각이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그런데 캠퍼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대신 팀푸 시내를 걷기로 했다. 늘어선 가게들을 지나가며 생각했다. 죽음에 대해,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나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나는 착각을 자주 경험했다. 행복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일들은 사실 일시적인 기쁨만을 줄 뿐이었다. 월급이 올랐을 때 더 행복해질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잠시 스쳐가는 기쁨을 줬을 뿐이었다. 비싼 물건을 샀을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술을 끊기 시작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생명체는 5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중 2은 반려견이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얼마를 벌든 어떤 직업을 갖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철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샘 해리스는 이 체크리스트 현상의 배후에는 결국 현재의 휴식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버린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헛된 희망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지속적인 행복은 사회가 정해준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돈, 학위, 직위, 직업, 물질,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 상태에서 비롯됐다. 이를테면 술을 끊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었음을 느꼈을 때, 그 힘이 서부 텍사스의 시인 테리 앨런이 말한 대로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안에 들어앉아 있음을 깨달았을 때, 감히 생각하건대 행복이 바로 여기 내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마음 챙김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닐까. 그때 흰 털복숭이 개가 나에게 달려와 다리에 엉겨붙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나는 구운 음식들을 파는 노점으로 가서 부탄식 도넛인 셀로티를 잔뜩 샀다. 주인 없는 개예요. 도르지가 일러준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돌봐주죠. 그날 밤 내내 나는 팀프를 돌아다니며 떠돌이 개들한테 셀로티를 나눠주었다. 소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공이를 탄환의 뇌관 쪽으로 밀어넣어 탄약을 점화시켜서
격렬한 에너지 방출을 일으킴으로써 총알을 시속 2852km 속도로 밀어서 56cm 길이의 총열을 통과시키는 동작이다. 북극의 정적을 깨는 소총의 폭발음과 함께 술록들이 일제히 움찔거렸다. 그리고 하나같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 늙은 놈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맞췄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노르개를 힘껏 당겨 빈 탄피를 빼냈다. 맞았을 거예요. 한 방 더 쏴요. 도니가 말했다. 일단 첫 발이 발사되면 사냥꾼에게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단원이 제대로 적중했는지 확인할 시간은 없다. 그냥 총알을 더 날려야 한다. 1초 1초가 늦어질수록 짐승이 느끼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놀이새를 다시 제 위치로 힘껏 밀어넣었다. 단원 한 발이 약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놈의 어깨 쭉지에 조준경의 십자선을 맞췄다. 표적을 조준하고 숨을 내쉬고 방아쇠를 당겨서 두 번째 발사 과정을 시작한다. 탕 소리가 울려 퍼지고 쿵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뒤를 잇는다. 조준경에서 눈을 떼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리자 한 마리를 제외한 무리 전체가 높은 지대로 달려갔다.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과 똑같았다. 첫 번째 탕 소리에 놀라서 두리번거리다가 두 번째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늙은 술록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시야에서 사라졌다. 망원경으로 살폈지만 보이질 않았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술록을 향해 걸어갔다. 술록이 다리를 떨면서 허공에 발을 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총을 들었다. 워워! 뒤따라오던 도니가 소리친다. 침착하세요. 벌써 죽었어요. 저건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숨을 거둔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경계가 저장된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방출하면서 일어난다. 술록의 뿔에 이어 갈색과 흰색이 섞인 몸통이 온전히 시야에 들어왔다. 술록은 푸른 이끼가 뒤덮인 툰드라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마치 잠든 말처럼. 나는 3미터쯤 거리를 두고 걸음을 멈추었다. 윌리엄하고 내가 가서 장비를 가져올게요. 도니가 말했다. 술록의 목에서는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피는 무성한 갈기를 따라 얇은 붉은 줄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차가운 북극바람에 갈기가 흔들렸다. 그 작은 흔적이 아니었다면 나는 술록이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술록의 두툼한 몸체가 자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뒷다리에 난 커다란 상처, 북극의 자연 속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방랑하며 닳고 다른 발굽, 수많은 날들 동안 푸른 식물들을 새김질해온 이빨, 자신을 막아선 것들에 맞서 찌르고 받고 쳐내고 휘둘러가며 앞길을 개척해온 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을까? 털은 두껍고 빽빽하다. 그동안 어떤 폭풍들을 견뎌왔을까? 나는 술록 곁에 앉아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툰드라를 바라봤다. 눈앞에서부터 낮아지던 땅이 오르막을 이루며 더 포트를 향해 솟구치다가 다시 100km가량을 내려가면서
드넓은 협곡과 송림 분지를 지나 죽치해로 이어진다. 놈이 속해 있던 무리는 아까 내려왔던 언덕에서 다시 풀을 뜯고 있었다. 슬픔과 성취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몸은 무겁지만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가 요동쳤다. 이 짐승에 대해, 그리고 그가 살아온 땅에 대해 강렬한 친밀감과 감사함이 느껴진다.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탄에서 라마를 만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하게도 라마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날 나는 오전 내내 8km쯤 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 파로 탁상, 일명 호랑이 둥지라고 불리는 신성한 사찰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사찰은 15세기에 부탄의 전통적인 종 양식으로 건축된 사원으로 해발 3121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가파른 절벽에 마치 수직 벽에 붙은 파충류처럼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터는 8세기에 제2의 붓다로 추앙받았던 파드마 삼바바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동굴 속에서 3년 3개월 3주 3일 3시간을 명상했던 곳이다. 나는 이 사찰의 유명한 불교 미술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갔다. 작품 중에는 죽음과 관련된 탱화와 불상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해골로 테를 두른 관을 쓰고 잘린 머리들이 주렁주렁 달린 허리띠를 맨 수호신 마하칼라가 그런 경우였다. 산스크리트 이름은 시간을 초월한 자, 더 간단히는 죽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찰을 둘러보고 나와서 신발을 신고 가는데 도르지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아픈 사람 있어요. 아픈 사람 있어요. 그가 짧은 영어로 말한다. 도르지가 가리킨 길 위쪽을 바라보니 절벽에서 작은 폭포 바로 옆 조그만 암자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이 보였고, 그 꼭대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저마다 부탄의 전통 복장이나 승려복을 걸치고 있었다. 도르지가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좁은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을 때 계단 가장자리로 축 늘어져 나온 두 발이 보였다. 한 승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민머리, 얇은 안경, 밤색 가사. 나는 예전에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을 떠올리며 척추에 골절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괜찮았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환자를 평지로 옮겨 헬리콥터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좁아서 여럿이 달라붙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덩치가 가장 좋은 사내의 등에 조심스럽게 환자를 엎혀서 계단을 내려가게 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환자를 절벽 밑 길가의 평탄한 풀밭에 눕힐 수 있었다. 환자의 두 눈이 뒤집혀져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겠다는 내 말을 부분적으로만 알아들은 것 같았다.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키 작은 여인 둘이 갑자기 다가섰다. 모녀였는데 둘 다 홍콩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찰을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다. 모녀 중 한 여인이 손가락으로 환자의 목을 눌러 맥박을 확인하더니 CPR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둘 다 나보다 훨씬 더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승려의 체중이 거의 90kg이었기에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내가 더 적합해 보였다. 그의 승복을 잡아뜯으니 금빛 티셔츠가 드러났다. 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겹친 다음 오른손 손꿈치를 승려의 흉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젊은 홍콩 의사가 타이머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1분의 100회꼴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반인이 승려에게 구강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해 고민하며 잠시 망설이는 사이 의사가 재빨리 옆에 있던 승려에게 신속하게 인공호흡 방법을 설명했다. 그 승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승려의 폐에 공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가슴 압박을 계속했다. 10분 26초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한 운전기사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다급하게 말했다. 헬기가 올 수 없답니다. 착륙할 지점이 마땅치 않았고 절벽이 너무 가까워 공중후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의사가 다시 승려의 맥박을 체크했다.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압박을 계속했다. 최대한 세게 누르면 심장이 다시 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눌렀다. 타이머가 15분을 찍었다. 이미 승려의 얼굴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20분 11초. 의사가 말했다. 그만하셔도 돼요. 그는 떠났다. 불과 몇 분 전 가파른 8km 언덕길을 오르며 벗들과 웃고 떠들던 한 남자가 여기 누워있다.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